국제 금과 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시장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일단 국제 금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 오른 온스당 3,54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3,578달러 선까지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은 가격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은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상승한 온스당 41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물 가격 역시 온스당 40달러를 웃돌고 있는데요. 40달러 선을 돌파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크게 뛰는 배경은 뭐고 또 전망은 어떤가요? 네, 무엇보다 미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금과 은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5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가 경기 둔화 신호를 보낼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높이면서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 연준의 독립성 우려 확대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난항을 겪는 등 지정학적인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값 전망을 4,000달러까지 열어뒀고 시티그룹은 향후 1년 내에 은 가격이 43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 통신비를 제외하면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농축수산물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일단 전체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국민의 40%가 넘는 2천만 명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달 통신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입니다. 이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9개월 만에 최소폭이었지만 일시적인 통신비 감소 효과를 빼면 사실상 2%대라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휴대전화료 같은 경우 이번 달에 21% 하락했고요. 휴대전화료 부분은 하락을 제외했을 때만 계산해 보면 2.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건데 상승세를 주도하는 건 역시 식품이라고요. 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4.8% 올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고등어 등 수산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이 각각 7%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농산물에선 찹쌀과 쌀, 복숭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4.2% 올랐는데 특히 김치와 커피가 각각 15%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양곡 3만 톤을 시중에 방출하고 추석 명절에 대비해 한우, 한돈 등 할인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당정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또 1인 가구와 맞벌이에는 이전처럼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상 기준이 논의가 된 거죠? 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아침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할 방침인 만큼 대상 기준이 논의됐습니다. 2021년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합니다. 소득 상위 10%인 고액자산가를 구분하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기준이 또 될 걸로 보입니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특례 조항도 만들게 됩니다. 논의에 참여했던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쿠폰 사용처는 1차 때와 똑같나요? 1차 때는 허용되지 않았던 생활협동 조합도 사용처로 인정되는 등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 카드가 지급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선 소비 쿠폰 외에 다른 내용들도 논의됐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준을 기존 사회간접 자본에서 실제 그 지역에 머무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합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은 장기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2050년에는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지만 가입자는 줄면서 적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는 건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일단 이 국민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수입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국민연금 총 지출이 300조 원을 넘기면서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커집니다. 올해 8조 원가량 흑자를 보던 국민연금이 2050년이 되면 206조 원가량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과거에 추계한 2050년 적자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연구진은 저출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200만 명 수준에서 2050년 1,55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수급자는 올해 약 750만 명에서 2050년 1,70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비단 국민연금 적자만 키우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소폭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은 2050년 45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2050년이 되면 50조 원가량 적자가 전망됩니다. 이 같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수요도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에 대한 재정 소요도 2050년에는 현재의 2배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음마아파트가 최고 49층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가 35층 아파트 높이 규제를 폐지한 이후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요? 네,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인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00여 세대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치동 학원과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설치합니다. 은마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 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그간 추진이 더뎌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조합이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습니다.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을 거친 뒤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도계위 심의에 상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이 더뎠었는데 최근 들어 속도가 붙은 이유가 뭔가요? 네,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5년에 50층을 제안했으나 당시 35층 규제에 막혀 초고층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2023년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5층 제한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또 음마아파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230여 세대, 공공분양주택 180여 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등 세부 공급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수도권 민간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방식의 매입 약정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중단하고 이달 내로 다시 공고를 낼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일단 LH에서 접수를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수도권 내 민간 신축 매입 약정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LH는 어제 공지를 통해 민간 신축 매입 약정 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입 임대주택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금 지급 비율과 기간 조정을 하는 내용을 공고문에 담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사업 중단은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약정 모두 적용되는 데 따라 두 유형 매입임대 사업기간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LH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주택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현재는 매입 약정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거쳐야 기성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사업 중간중간 약정 대금을 지급해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올해와 내년 LH 신축 매입 임대 물량은 10만 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사업 속도를 빠르게 추진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LH는 민간 신축 매입 임대와 관련한 새로운 공고문을 이달 중으로 다시 안내하고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3% 증가해서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편 같은 달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9로 11포인트 하락해서 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킹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SGI 서울보증과 웰컴 금융그룹에 이어 1,000만 명 가까이 쓰고 있는 롯데카드도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요. 자료도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인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해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카드사는 10,000명이 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1.7GB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는 회원 967만 명을 보유한 국내 6위 규모의 카드사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인데 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고객 신용정보 같은 주요 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롯데카드 측은 현재까지는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 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해 금융보안원과 함께 고객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 해킹 공격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SGI 서울보증과 웰컴 금융그룹도 잇따라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두 통신사의 침해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지금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사고 의혹이 불거졌네요.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당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익명의 화이트 해커 제보를 받아 사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에 나섰다며 침해 사고가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해킹 전문지 프랙도 이와 관련해 중국계 해커로 추정되는 김숙희 서버에서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해킹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먼저 KT는 인증 키가 유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LG U+는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또 8,900여 대의 서버 정보, 42,500여 개의 계정과 160명 넘는 직원과 협력사 아이디, 또 실명이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내 통신사 모두가 이제 해킹 공격을 당한 건데 두 통신사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KT와 LG U+ 모두 자체 조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체적으로 관련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포렌식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된 사실을 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LG U+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해킹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정부 요청에 현재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한 가운데 법상 혐의자들의 통화 기록 확보 권한이 없어서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통신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통신조회 권한 관련해서 금융위가 어떤 절차에 들어간 건가요? 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신기록 조회 권한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주가 조작 혐의자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만 알 수 있어도 초기 증거 확보가 수월한데 통신비밀보호법상 권한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인 자본시장법에 통신기록 조회 권한을 넣더라도 관계부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조회가 가능한 만큼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통신자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변수입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비밀 내용은 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건 그만큼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의미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주가 조작 1호 사례가 언제 나올지에도 관심이 크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이달 말쯤에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승우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장은 착수한 사건은 5건인데 9월 말쯤에 언론에 릴리스할 걸로 보인다며 한 건, 많으면 2건 정도 적발했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합동 대응단 출범한 지 2달 만에 적발건을 공개하게 되는 건데요. 빠른 공개가 가능한 건 신규 착수한 건도 있지만 일부는 기존 금감원 조사국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부터 홍콩 ELS 불안전 판매까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 배상 지연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사가 낸 벌금 등을 모아 미리 기금을 만들어두고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후보 시절 공약했는데요.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는 추진 동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무엇 때문에 추진이 힘들다는 건가요? 관계부처가 반대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정배상기금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배상기금은 금융사 잘못으로 피해본 소비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돈인데요. 실제 배상까지 오래 걸릴 수 있는 분쟁 조정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위법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원칙에 예외를 둘 경우 그 요구가 비금융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금 신설에 반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당국의 제재 절차나 법원의 확정 판결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기금 도입의 취지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우려했고, 금융투자협회도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 확인과 같은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 5개년 계획안에도 금융 관련 공정배상기금 도입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위 관계자도 하도급 관련 폐업펀드는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 관련은 딱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와 재원 부족 문제로 향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프랜차이즈 메뉴는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나 가격이 같은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BHC에 이어 교촌치킨도 자율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게마다 배달치킨 값이 달라지겠네요. 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는 어제부터 배달앱 치킨 가격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배달치킨 값을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촌의 같은 메뉴라도 가맹점마다 가격이 달라진 셈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주변 여러 가맹점들의 가격을 비교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촌치킨 측은 자율가격제 도입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맹점들과 최선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교촌치킨에 이어 지금 이런 자율 가격제가 치킨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죠? 네, 지난 5월 BHC도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는데요. 프랜차이즈들은 점주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배달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1월 수수료율을 일부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플랫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당은 진전이 없을 경우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